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페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입니다. 단단한 자존감을 다질 것. 알랭드 보통은 어른이 된다는 건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의미라 했다. 살아보니 세상은 동화 같지 않다. 갑질에 분개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만큼 차별은 일상에 만연하고 속물의 조건적 관심에 의연한 척하며 무시하려 해도 마음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쿠쿠다스처럼 부서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라고. 그래, 말은 잘 알겠는데 그게 왜 말처럼 쉽지가 않을까?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 애착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대, 조롱, 방치, 비난을 경험한 경우 자존감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존감이 어린 시절 경험에만 평생 고착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변화한다.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규명한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레드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두 기둥을 자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라 이야기했다. 자효능감이란 자신을 돌보며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이자 자신감이고, 자기 존중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을 적절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왔다 해도 수십 장의 이력서가 거절당하고 회사의 소모품이 되어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상황에 스스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자효능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또 조건으로 쉽게 서열을 나누며 차별을 권하는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라는 건 어쩌면 최면에 걸리자는 말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세상은 자존감 없이는 점점 버티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는데 개인은 자존감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림 노래처럼 반복되는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냉담한 세상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축은 사회적 존중이라는 자존감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다. 존중이 희소성을 지닌 경제제가 될 필요는 없다. 사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존중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공재가 된다면 우리는 존중받으려 쩔쩔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존중을 공공재로 만들자. 서로에게 존중의 연료가 되어주자. 직급에 따라, 연봉에 따라, 직업에 따라, 겉모습에 따라 선별적 존중을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공정한 존중을 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개인 스스로가 자존감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짜 자존감을 구분하며 자존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은 우월함에서 비롯된 우쭐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도 아니다. 자존감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 여기는 자기 존중감이다. 이건 정신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신을 신뢰하긴 어렵고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존중하기도 어렵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믿고 존중할 내면 세계를 세우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지는 삶의 일련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힘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다.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에서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는 퍼즐 조각이 주어졌는데 과제를 어려워하자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부모는 대신 해결해 주려 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자존감의 재료인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이 축적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다. 스스로를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과 사회의 시선에 질질 끌려 사는 것으론 결코 자존감에 닿을 수 없다. 그렇기에 단단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분명하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럼 나다운 삶에 다가가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나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대단한 포부나 큰 결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 쓰고 싶은 글이 있었고 회사를 다니는 문제는 일단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난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이리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다. 나는 살면서 부모님의 강요에 부딪힌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내 선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게다가 중학교 시절까지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본 나와 달리 언니는 전교 1, 2등을 하는 우등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언니와 비교당한 기억이 없다. 그 덕분에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했다. 물론 그런 내게도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부담감도 잘라냈는데 부담감이 크다고 사랑까지 큰 건 아니라 생각해서였다. 20대 중반 무렵
밥을 먹다가 부모님에게 나한테는 기대를 버리고 하숙생이라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당연 욕을 먹었으니 기껏 키워놨더니 그게 할 소리냐고 하셨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날 하숙생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물론 나라고 왜 수지 같은 딸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야 나도 부모님께 유자식 상팔자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마음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부담감에 짓눌려 산다고 부모님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건 아닌가. 안절부절 못한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뿐이다. 그 삶이 부모님 기대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사랑이 아닌 채무감이자 강박일 뿐.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나의 몫이라면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부모님 몫이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부모님에게 받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채무감이라면 살며 최선을 다해 갚으시라. 하숙비를 내야 하숙생이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 삶까지 저당 잡혀 살지는 말자.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야 할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이다.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할 것.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건 꽤 피곤한 일이기에 학창시절 내 고민은 싫어하는 친구가 계속 생기는 것이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한 친구와 싸웠는데 그 친구와 나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동아리 장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는 선생님에게 가서 동아리 장을 하고 싶다고 말한 뒤 내겐 선생님이 먼저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런 친구가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그런 몇몇 가지 일이 쌓인 후 나는 그 친구와 멀어졌고 그 뒤로 그 친구를 보면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다. 나이를 먹고 그때의 나를 떠올리며 왜 굳이 싫은 티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멀어지면 그만인데 말이다. 하지만 내가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친구는 좀 싫어할 만한 면이 있었고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건 인간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실수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과거를 곱씹다가 나의 잘못은 언제나 인간적인 실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 친구의 잘못은 인간적인 실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사실 이기적인 마음이야 누구나 있고 당시에 내가 철이 없던 거라면
그 친구 역시 그저 철이 없던 건데 말이다. 그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면들만 나라고 생각했다. 이기적인 친구를 욕하며 나는 이기적인 면이 없는 완전한 사람처럼 굴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의 다른 면들이 드러날 땐 못 본 척, 모른 척 지나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면들은 내가 아닌 척 위장했던 거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오만했는가.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카르 구스타프 융은 개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성격의 총합을 그림자라 이야기하며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며 건강한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하여 한 가지 감정만 갖는 게 아니며 누구나 인정하기 싫은 찌질함과 이기적인 마음, 흑역사가 있다. 그런데 내면의 그림자가 보기 싫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개념은 뒤죽박죽이 되어 진짜 자신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보다 건강한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까지 자각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의 싫은 면들도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날 때 감춰둔 욕망의 허용치를 둘 수 있고 그 허용치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다. 외면과 변명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내가 통합된 진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만한 인간이 아닌 인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완벽하지 않아서 싫어하지 않는다. 완벽한 척하는 그 오만함에 질리는 거다.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이다. 남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힘들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늘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두면 자신에 대한 감각은 무뎌진다. 그 무뎌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착취되는 자신을 방치하게 된다. 그렇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은 변함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들다고 투정 부려야 하고 못 버티겠으면 잠깐은 멈춰설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괜찮다며 마음을 다잡을 수 없고 늘 강한 사람일 수도 없다.
그러니 인생에 설치해야 할 액티브엑스가 너무 많을 때, 책임감에 익사할 것 같을 때, 집에 돌아온 순간 눈물이 날 때, 나도 이제는 힘들다고 말하라.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견디기 버거운 희생은 자기 학대일 뿐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된다. 책임감을 논하며 지실까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은 없다. 그런 의미로 졸라 힘들었습니다. 너그러운 개인주의자가 될 것.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단순히 잘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황인 출판계에선 신드롬에 가까웠다. 왜 이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나라는 행복 연구에서 중요성을 나타내는 국가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눈에 띄게 낮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개인주의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문화적 특성이므로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소득과는 별개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감은 높아진다. 반대로 경제 수준이 높다 해도 개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행복감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초집단주의 사회인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경우다. 그렇다면 집단주의의 어떤 면이 개인의 행복을 가라막는 걸까? 집단주의 사회에선 집단의 목표와 화합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며 집단의 존속을 위해 개인을 통제하기도 한다. 그것만으로도 꽤 지치는 일인데 더 큰 문제는 통제의 수단이 있다.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개인주의 사회가 주로 개인의 죄책감을 사용한다면 집단주의 사회는 주로 수치심을 사용한다. 죄책감이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면 수치심은 타인을 통해 바라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제하며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도록 요구받는다. 역지사지라는 가르침 속에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란듯이 잘 살겠다.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같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다. 이 과도한 타인의식은 마음에 CCTV를 설치하는 일이라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긴장되고 불안하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에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신드롬에 가깝게 팔려나갔던 건 그만큼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방증이자 집단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의 피로도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집단주의 사회가 된 이유는 공동노동이 필요했던
농경사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추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젠 다 같이 모여서 벼농사를 짓고 살 것도 아니지 않나.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보다 필요한 건 너그러운 개인주의다. 무조건 물 건너온 서양 것에 좋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집단주의 문화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반사회적 행동에 가까울 거란 통념과는 다르게 친절함과 관대함, 사회적 협동과 연결되어 있다.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존중하기에 더욱 따뜻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겐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는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관심 두고 참견하지 않는 것인데 이건 일종의 감수성을 키우는 문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해지지 않는 것이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 나 역시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 나와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하여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혜자스러움을 지금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것. 10대에서 20대로 그리고 다시 30대로 넘어오며 나의 친구 리스트는 몇 차례 개편이 있었다. 한결같이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는 멀어져 연락처조차 사라진 친구도 있으며 새롭게 인연을 맺어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된 친구도 있다. 지나온 관계들을 곱씹어 생각하면 언제까지 장수할 것 같던 우정이 조기 종영을 맞이했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감과 함께 불안함이 든다. 과거의 나는 왜 더 성숙하지 못했을까? 지금의 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대방에게도 한계가 있었듯이 나에게도 한계가 있었을 뿐이고 살며 맺은 모든 관계를 누적시키며 살 수는 없었기에 연약한 관계는 마모되어 사라졌을 뿐이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정의 종료는 누구의 삶에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니 떠나간 관계에 대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도 남겨진 것에 겁먹지도 말자.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자. 지금의 나와 닮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자. 당신이 누군가가 필요하듯이 누군가도 당신을 필요로 하며 완벽하지 않은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간다. 그린 라이트가 켜졌다면 직진할 것. 우리는 종종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의 심증을 해석해 그린라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라는 한 가지 행동조차 1. 손가락이 부러졌다. 2. 아웃 오브 안중이다. 3.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매우 바쁘다. 4. 먼저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 등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경우로 판단하기엔 언제나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다. 그렇기에 어떤 연애 고수의 조언도, 타로카드 아줌마의 호언 장담도 상대의 진심을 해석할 순 없다. 그럼에도 그 사람의 그린라이트 여부를 알고 싶다면 가장 적절한 질문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그 사람이 좋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진해야 할 진짜 그린라이트가 될 것이다. 사랑도 되면 한다 쯤의 생각으로 안전거리 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겁쟁이에게 사랑은 너무 과분하다. 그럼에도 누군가와 함께할 것. 한때 고독력을 주제로 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책을 읽을까? 서은국 박사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는 사람의 DNA가 생존을 위한 지침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책 내용이 인상적이라 설명하자면 DNA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대한 매뉴얼이 담겨 있다. 생존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억제되도록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하고 생존에 좋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도파민이 팡팡 분비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건 생존을 위한 DNA 전략인 것이다.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음식과 인간관계다. 시조새 파킹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무리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게 무리에서 이탈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 신호다. 음식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은 현대인에게 인간관계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남아있고 강력한 위협 신호로 진이 빠진 사람들에게 혼자의 유용성과 기쁨을 설파하는 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책들의 이야기가 맞다. 이제는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세상이 워킹 데드의 세트장으로 변하지 않는 한 배고픈 순간에는 체크카드가 있고 위험한 순간에는 경찰이 있으며 만약의 순간에는 보험사가 있다. 신세계가 펼쳐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고독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DNA의 과민 반응일 뿐 좀
미움받아도 안 죽는다. 다만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세계에 맞춰 우리 DNA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이 신세계의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건 문학이 아닌 진화 심리학의 영역이며 감성이 아닌 본능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 중 나와 주파수가 같은 누군가를 발견하라.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해서 식음을 전폐할 필요가 없듯이 또라이를 만나 힘들었다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한 음식을 골라내는 후각이고 진심 없는 인간들은 곁에 두지 않는 안목일 뿐.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정을 찾아라. 나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행복이란 추상적인 단어의 유일한 실체일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은 그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닌 사과이고 짝사랑 중인 그녀에게 필요한 건 타로 상담이 아닌 용기이며 외로운 그에게 필요한 건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아닌 진실한 누군가이다. 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 중 몇 명을 유독 예뻐했다. 수업 시간엔 항상 그 아이들에게만 질문했고 늘 그 아이들을 칭찬했다. 나는 나를 주인공 옆에 앉아있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니 어지간히 편애를 하셨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은 촌지로 유명했다고 한다. 한 번은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빈손으로 찾아가자 면박을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몇몇 아이들을 예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른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꽤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세상엔 참 미친 인간도 한심한 인간도 많다.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 우리 내면에 상처를 주기도 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우리를 잡아 이끌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서 진단한다. 내가 자신감이 없던 것은
그 선생님의 차별 때문이었고, 내가 자존감이 무른 것은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고,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는 건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거기까진 옳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그 과거에 머물러 뒤늦게 보상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져 비운의 공주님 취급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 그 고리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세상에는 한심하고 서툴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고, 우리는 운이 나쁘게도 그들을 만났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과거를 보며 되짚어볼 진실은, 그 선생님은 그저 한심한 인간이었을 뿐이고, 나의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 서툰 어른이었을 뿐이고, 그 아이들은 철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렸다는 거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니며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연약했던 나에게 위로를, 미성숙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한다. 이제 괜찮아.